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평생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시골 농사꾼집 막내로 태어나 부유하진 않아도 배를 곪진 않으며 컸고요. 동네 이장님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해 슬하에 일남일녀를 뒀죠. 결혼 생활도 순탄했어요. 남편이 조금 옛날 사람이긴 해도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왜 과거형이냐고요? 사실 남편은 5년 전 암으로 제 곁을 떠났답니다. 당시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것도 제 나이가 되면 한 번쯤 다 겪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나름 평탄하다면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제게 기막힌 사연이 생긴 건 바로 하나뿐인 며느리 때문이에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착실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의 충격적인 정체를 얼마 전 알게 됐거든요.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저는 물론 제 아들까지 아주 감쪽같이 속였더군요.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썰을 풀어볼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제가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당시 제 아들 나이가 31였는데요. 이미 결혼 정년기가 훌쩍 지난 나이였지만 저도 남편도 빨리 장가가라며 닥달하진 않았어요. 사실 아들이 중학생 때부터 프로 야구 선수를 목표로 외길 인생을 걸었는데요. 대학교 때 어깨를 다치면서 그 꿈이 물거품이 됐어요. 충격을 받은 아들은 한동안 방황을 좀 했고요. 30줄 먹은 나이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아는 분 소개로 작은 회사에 들어갔죠. 그래서 아들이 대뜸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데려오겠다고 했을 땐 깜짝 놀랐어요. 취업한 지 만으로 1년도 채 안 된 놈이 언제 어디서 여자를 만난 건지, 또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갑자기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당황스러웠죠. 아들, 너 만나는 여자가 있었어? 네. 같은 회사 다니는 동료인데 사귀기로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인가? 4개월쯤 됐나? 근데 무슨 벌써부터 결혼 얘기를 꺼내? 좀 더 만나본 다음에 결정해야지.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무리 못해도 1년은 만나보고 결정해야지. 그런데 제 타박에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실은 임신했어요. 어쩌다 보니 애가 들어서 가지고. 뭐? 임신? 네, 애가 생겼다고 그래서 책임지겠다고 했죠. 어차피 더 늦기 전에 결혼도 해야 하고 여차저차 잘된 일이죠 뭐. 운동을 해서 그런가 아들은 좀 단순 무식한 데가 있었어요. 언젠가 결혼을 하기는 해야 하니 차라리 잘 됐다는 입장이더군요. 반면 저와 남편은 당혹스러울 따름이었죠. 특히 고지식했던 남편은 어디 결혼도 안 한 처녀 총각이 애를 먼저 가졌냐며 노발대발했죠. 하지만 이미 들어선 애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 뭘 어쩌겠어요. 결국 아들의 뜻대로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됐죠. 처음엔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흰 피부에 쌍꺼풀 진 커다란 눈, 도톰한 입술이 어지간한 탤런트보다 예쁘더군요. 나이도 아들보다 5살이나 어렸죠. 그치만 그게 장점보단 단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속도 위반한 며느리를 반길 집안은 별로 없잖아요. 저도 몸간수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란 생각에 좀 색안경을 끼고 본 거죠.
남편도 저와 비슷하게 느꼈나 봐요.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예비 며느리를 보다가 입을 열었죠. 그래, 뭐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신다고? 아, 동네에서 치킨집 하고 계세요. 그 대답에 남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치킨집? 이 사돈 뗄 분들이 치킨집을 하신다고? 제 시간엔 남편도 그렇고 아버님과 할아버님까지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었거든요. 물론 판검사나 의사처럼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네 치킨집에 될 건 아니었죠. 한층 더 가라앉은 분위기를 느낀 걸까요? 불안한 표정으로 눈치를 보던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더군요. 제가 영수 오빠에 비해 많이 부족한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 영수 오빠 정말 사랑해요. 뱃속의 아기도 누구보다 잘 키울 자신 있고요.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네? 눈물까지 흘리며 간절하게 호소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저도 모르게 달려가 일으켰네요. 알았으니까 어서 일어나요. 임산부가 이렇게 아무데나 끌어앉으면 안 좋아요. 괜찮아, 어서 일어나. 어머님, 결혼 못하게 할 거였으면 이렇게 보자고도 안 했어요. 그쵸, 여보? 애도 들어섰는데 뭐 어쩌겠어, 운명이지. 남편이 좀 가부장적이긴 해도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아들을 잘못 키우는 바람에 엄한 아가씨가 갑자기 애를 뱄는데 그걸 책임 안 지겠다고 할 순 없었죠.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요. 예비 며느리는 그제야 환하게 웃더군요. 아무래도 속도 위반인 만큼 예비 며느리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부랴부랴 상견례 날짜를 잡고 식장도 알아봤죠. 다행히 아들도 며느리도 고집이 없는 아이들이라서 결혼 준비가 순탄하겠구나 했는데 웬걸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로 사돈댁이었죠. 차라리 결혼을 반대하면 몰라요. 이미 애는 들어섰겠다. 본인들도 결혼을 허락했으면서 말이죠. 글쎄, 하나뿐인 딸을 임신시킨 값은 받아야겠다 하더군요. 상견례하는 면전에서 사부인의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남편도 벙쪄서 아무 말 못하기에 제가 대신 나섰죠. 아니 사부인, 따님이 무슨 소나 돼지 같은 가축도 아니고 임신시킨 값을 받아야겠다뇨? 듣기가 좀 그렇네요. 제 대꾸에 사부인이 팍 인상을 쓰더군요. 그럼 멀쩡한 처녀 임신시켜놓고 입 싹 닦을 생각이에요? 지금 내 딸이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데? 참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네. 입을 닦다뇨? 경우가 없다뇨? 그럼 저희가 뭐 금전적으로 따로 보상이라도 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대체 왜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죠. 뱃속의 애가 우리 아들 혼자 만든 애가 아니잖아요. 임신한 게 우리 아들 잘못인 것처럼 말하시네요. 아니, 결혼도 안 한 처녀를 건드려 놓고 뻔뻔하기도 하지. 잘못이 아니라고? 이봐요. 임신하면 여자만 손해인 거 몰라요? 우리 수경이를 봐요. 나 닮아 얼굴도 예쁘고 아직 젊은데 애초에 전 사자 집안 아니면 절대 시집 안 보내려고 했다고요. 아세요? 지금도 임신만 안 했으면 선자리가 물 밀듯이 들어오는데. 그 소리에 실소가 절로 나오더군요. 예비 며느리가 곱고 예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치킨집 딸내미가 사자 집안 며느리를 꿈꾸다니 너무 언감생심 아닌가요? 제가 기막혀 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부인은 뻔뻔하게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예물 예당 같은 건 뭐 그쪽 집안 말대로 생략해도 좋고요. 크게 안 바랄 테니 현금으로 1,000만 원만 주세요. 나 많이 양보한 거예요?
네? 1,000만 원을 달라고요? 사부인의 요구에 절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딸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설마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천박하더라고요. 아니 사부인, 결혼 허락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시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러자 뒤늦게 정신이 든 남편이 끼어들어 말을 보탰죠. 아니, 맞습니다. 물론 혼전 임신이란 게 여자에게 더 안 좋은 점이 많으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 아들이 책임지고 결혼하겠다고 했고 집도 저희 쪽에서 해줄 거고요. 애들 둘이서 손주 낳고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건 아들 가진 댁들 입장이고요. 저희 딸이 임신만 안 했어도 훨씬 더 좋은 집안에 시집갈 수 있었다니까요. 그걸 보상해 주셔야 맞는 거죠. 사자 집안에 갔어봐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은 받았겠네. 도무지 말이 통하질 않더라고요. 결국 그날의 상견례는 그렇게 파토가 났고요. 화가 난 남편은 그냥 애 지우고 파혼하자며 씩씩댔죠. 처음엔 아들도 저희 뜻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아마 자기가 생각해도 예비 장모가 너무했다 싶었나 봐요. 하지만 이튿날 예비 며느리를 만나고 오더니 바로 또 말이 달라지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1,000만 원 주고 끝내는 게 어때요? 어차피 예물 예단도 다 생략하기로 했잖아요. 당연히 남편은 노발대발했죠. 1,000만 원이 무슨 옆집 개 이름인 줄 알아? 모아둔 돈도 없어서 부모 돈으로 장가가는 게 어디서 1,000만 원을 내놔라 말아야. 그럼 어떡해요? 뱃속에 있는 손주를 이대로 죽이실 거예요? 아버지 그 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뭐가 어쩌고 어째 임마? 아유 두 사람 다 그만해요. 남편도 아들도 워낙 성격이 세서 그런지 서로 한치도 양보하려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연락해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했죠. 어떤 얘기를 할지 짐작했는지 예비 며느리는 잔뜩 기가 죽어 나왔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엄마 때문에 너무 놀라셨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머님. 됐다. 사과는 네가 할 게 아니라 사부인이 해야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좀 막무가내세요. 특히 돈에 예민하시고요. 저 대학교 합격했던 것도 돈 아깝다면서 못 가게 했던 분이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했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예비 며느리의 고백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얘기를 들어보니 사돈댁은 예비 며느리를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을 했더군요. 제가 결혼하고 회사 그만두면 더는 제 월급을 본인들 돈처럼 쓸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더 저러시는 거예요. 저희 집 치부를 이렇게 밝히는 게 제 얼굴에 침뱉기라는 걸 알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냥 제가 영수 오빠하고 헤어질게요. 헤어지겠다니? 그럼 뱃속의 애는 어떡하고? 설마 지울 생각이니? 아니요. 저랑 오빠 애기인데 어떻게 그래요. 전 이 아이 꼭 낳을 거예요. 혼자서라도 잘 키우면 되죠. 눈물 젖은 얼굴로 배를 감싸 안고 단호하게 말하는데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어떻게든 그 되먹지 않은 집구석에서 빼내줘야겠다 싶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설득했어요. 예비 며느리를 만났던 일을 얘기하니 남편도 마음이 약해졌던가 봐요. 다음 날 1,000만 원을 아들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켜 주더군요. 사실 남편이 돌아가신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나 건물이 꽤 됐거든요.
본인도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쪽에 소질이 있어서 꽤 큰 돈을 벌었고요. 애초에 1,000만 원이 저희 집이 감당하기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예비 사돈댁과 아들 하는 게 괘씸해서 남편도 괜히 뻗댔던 거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그 뒤로 결혼 준비는 순항했고요. 속전속결로 식을 올린 아들 부부는 무사히 신혼집에 입주했죠. 신혼집은 아들 직장 근처로 잡았는데요. 방이 3개 딸린 신축 아파트라 제법 값이 나갔어요. 이것도 저희 부부가 사준 거나 다름없었지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뱃속에 있는 손주를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군요. 며느리는 약속했던 대로 결혼 후 저희 부부에게 너무 잘했어요. 임신 중이니 굳이 오지 말라고 해도 주말마다 저희 집으로 찾아와 시간을 보냈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안부 전화를 해서 저희를 챙겼죠. 심지어 제 생일엔 만삭의 몸으로 직접 생일상까지 차려줬네요. 그런 며느리를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연스레 저도 며느리를 챙기게 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며느리가 생각나서 꼭 포장해 갖다 주게 되고요. 며느리 출산 기념 선물로 고급 산후조리원을 끊어주기도 했어요. 그 나이 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명품 가방도 하나 사주고요. 며느리는 결혼 후에야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다면서 너무 행복해하더군요. 저희 집이 없이 살아서 그런가 부모님이 늘 싸우기만 하고 집안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엄마는 늘 저를 보면 돈 얘기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이 저 딸처럼 챙겨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그만큼 너도 날 친정엄마처럼 챙겨주잖니. 말이 나온 김에 내가 너희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하렴. 힘이 닿는 데까지 해줄 테니까. 또 영수가 힘들게 하면 바로 얘기하고. 알았지? 네, 감사해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이 최고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고부 사이는 더욱 더 돈독해졌어요. 딸이 누가 친딸인지 모르겠다면서 질투할 정도였죠. 이듬해 초 며느리는 예쁜 딸을 낳았어요. 내심 아들이길 바라던 남편은 실망한 눈치였지만 그것도 잠시 곧 하나뿐인 손녀에게 푹 빠졌죠.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같이 자진해서 아들네로가 손녀를 돌봐줬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쉬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어요. 그리고 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늘 웃음꽃만 피던 저희 가족에게도 처음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덮쳤죠. 바로 남편의 폐암 선고였어요. 매년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던 남편이기에 진단받을 때만 해도 2기에 불과했어요. 병원에선 위치가 조금 나빠서 그렇지 이 정도면 충분히 수술과 항암치료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남편도 희망을 갖고 수술과 지옥 같은 항암치료를 잘 견뎌냈고요. 하지만 하늘도 참 너무하시지 몇몇 항암체가 남편에게 잘 맞아 오히려 남편의 몸을 더욱 약화시켰고요. 결국 2년의 투병 끝에 남편은 저와 가족들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지 당시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평생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을 잃은 셈이었으니까요. 한동안은 일상생활도 어려워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죠. 저도 그냥 남편 뒤를 따라갈까 바보 같은 생각도 했었네요. 그치만 어쨌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남겨질 자식들 걱정도 됐고요. 그래서 남편이 떠난 지 1년쯤 됐을 무렵 저도 다시 조금씩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없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사는 제가 아들은 많이 안쓰러웠던가 봐요.
어느 날 불쑥 찾아와서는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참 고마운 제안이었지만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고부 사이가 좋다고 해도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걸 반길 며느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 제 생각을 읽은 걸까요? 아들이 먼저 선수를 치더군요. 안 사람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먼저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말 꺼낸 거니까.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게 정말이야? 엄마 마음 편하라고 괜히 하는 얘기 아니고? 제가 왜 그러겠어요. 못 믿겠으면 직접 전화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얼마나 적극정성인지 알면서 그러세요?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에 눈물이 날 만큼 고맙더라고요. 그날로 전 남편과 살던 집을 처분하고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살던 집으로 자기들이 들어오는 걸 원하더라고요. 이 집이 더 크고 넓잖아요, 어머님. 해도 잘 들고 마당도 넓어서 예슬이 뛰어놀기도 좋고요. 그치만 그럼 영수 회사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겠니? 그이는 어차피 차로 출퇴근하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그치만 아무리 차가 있다고 해도 거리가 꽤 될 텐데. 영수네 회사 출근 시간도 빠른 편이고. 그렇게 제가 한마디 더 말을 보탠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며느리의 얼굴이 싹 굳더군요. 늘 생글생글 웃기만 하던 아이라 그런 표정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살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어느 세월에 같이 살겠어요. 안 그래요?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며느리의 그 말은 뭐랄까 마치 협박처럼 들렸어요. 같이 살고 싶으면 알아서 자기 말에 따르라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쳐다만 보자 며느리는 다시 입꼬리를 올려 생긋 웃었어요. 이 집 처분하고 짐 싸고 하면서 어머님도 무리하실까봐 걱정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이한텐 제가 잘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며느리는 어느새 제가 익히 알던 그 다정하고 착한 아이로 돌아와 있었어요. 전 얼떨결에 그렇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네요. 그날 밤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좀처럼 잠이 들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그 무서운 표정이나 말투가 자꾸만 생각이 나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보이지 않았고요. 합가한 이후에도 저를 살뜰히 챙겼죠. 결국 전 제가 너무 예민했겠거니 하고 넘겼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독립해 혼자 살고 있던 딸이 모처럼 만에 집에 놀러왔죠. 때마침 며느리는 손주 학부모 모임 때문에 집을 비운 상태였어요.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커피를 내와달라고 한 뒤 딸애와 둘이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참 수다를 떨던 딸은 한참 만에야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바로 남편이 남긴 재산 얘기였죠. 집과 연금뿐만 아니라 꽤 많은 액수의 저축, 그리고 고향에 있는 땅과 건물까지 남편이 제게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 몰랐는데 규모가 꽤 되더군요. 자식들도 꽤나 놀란 눈치였죠. 특히 딸아이가 관심을 많이 보이더니만 아예 나를 잡고 찾아온 거였어요. 엄마, 아빠 유산 오빠랑 내가 받은 거 말고도 꽤 되지. 아빠가 엄마 앞으로 미리 증여해둔 것도 있잖아. 갑자기 그건 왜? 혹시라도 오빠한테 다 물려줄 생각은 말라고. 다른 엄마들처럼 아들, 딸 차별하고 그러면 나 정말 서운해. 걱정 말어. 너랑 오빠랑 반씩 똑같이 나눠줄 테니까. 아니 근데 넌 벌써부터 유산 얘기를 하니? 오늘도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런 거 확실히 안 했다가 유산 싸움 나서 가족들끼리 절연하고 그러는 거 몰라? 우린 아빠가 확실히 해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엄마도 아빠를 본받아서 확실히 해두라고. 나중에 엄마 죽고 장례식장에서 오빠랑 나랑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평소 똑부러지는 딸답게 하는